안중 6월.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아 근데 M장이 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예. 요일이 아닌데 좀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이거 축하 케이크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아 본인이 사오신 겁니까?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아, 예. 근데 왜 본인이 사온 것처럼 얘기해요? 역시 까칠하셔. 축하드리러 왔는데. 아니 지금 M장이 나오는 요일이 아닌데 갑자기 나오다가 저 네. 진짜로 깜짝 놀랐네. 일단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배 시선집중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여간 4년을 네. 버텼네요, 그래도. 네, 4년이란 시간 네. 짧지 않은 시간인데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진행자 김종배 진행자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축하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려고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작진이 또 그러니까 청부를 했구나.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축하 자리에 이 본인이 직접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서 좀 이 시간만큼은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뭘 또 지금 언중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거? 네. 자, 그래서 이 케이크만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깜짝 설문조사 결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설문조사? 네. 이 김종배 시선집중 4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제작진이 이 JBA 몰래 자, 이 노심초사 해가면서 이 촌철님들을 대상으로 기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 그래 잠깐 뭐 올라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 물어보면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애처하는 이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코너 등을 좀 우리 촌철님들께 여쭤봤고요. 네. 또 이 촌철님들께서 JB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또 재밌는 질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긴장된다. 네. 네. 자, 제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맞다.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노지민 기자는 왜 안 오시냐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곧 도착하실 겁니다. 예, 이건 네. 이제 그 곧 도착이라고 하죠. M장이 마음씨가 되게 좋아서 네. 저렇게 표현했는데 지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도. 저런 까칠해서. 그지? 저도 지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해드리지 않을 갑자기 수 목소리 없네요. 톤이 약간 낮아진다. 그렇죠. 네. 사실 노지민 기자님 뵙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 제가 온다는 걸 아셨는지. 정확히 말하면 안 계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M장은 이제 지각이 아니고 펑크다라는 거를 짚어드립니다. 임경민 작가님. 분위기가 이러면 너무 까칠해지게 가잖아. 자, 여기서 축하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모르게 다들 삐딱해. 그러니까 끊어. 아니 저 축하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환대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아까 케이크 들고 온 걸로 모두 퉁. 오케이. 네, 오케이.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걸로. 네. 자, 그래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주관식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임경빈 작가께서는 네. 누가 좀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누가 높은 순위가 될지를 대충 짐작이 되는데, 네. 설문조사 결과는 별도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연하면 세기의 대결이 될 수 있다.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 뭐 출연만 해주신다면. 네. 이 방송계에는요. 네. 보수 진보 여야 이런 거 없어요. 출연 섭외에 응하는 사람과 응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네. 특히 제작진의 유일한 판단자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들 아실 텐데. 전화 잘 받아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럼. 콜백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출연 섭외에 응해주면 좋은 사람, 네. 안 응하면 나쁜 사람. 뭐 보수 진보 좌우 여야 이런 거 없어요. 네. 오로지 그거.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나 청문회 같은 거 나오셔서 답변하는 스킬을 보면 엄청난 방패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진행자로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또 이 답변자에게 이 원하는 대답을 또 끌어내야 되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뭐 일단 출연 성사부터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네. 뭐 뻥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JB의 이제 시선 집중 동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제 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멘트를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이제 전화 연결할 때 네. 한동훈 장관님 나와 계시죠? 이거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출연해야지. 출연해야 됩니다. 네. 그건 전화 연결 때만 네. 나오는 멘트입니다. 잘 모르네. 나와 계실 때하고 전화 연결할 때하고 아니 전화 연결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국사에 바쁘시기 때문에 네. 전화 인터뷰만 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원래 발표해야 되는데 요거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진행자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이분 꼭 모시고 싶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 촌철님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뭔가 예의 바르게 네.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네. 질문할 건 다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패기를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모셨으면 좋겠는데 결과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 결과 발표드리면 1등 28% 유시민 작가. 이분은 여러 번 모셨는데 뭐. 또 뵙고 싶으신가 봐요. 네. 네. 그리고 2등이 14%를 차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네, 어제 그래서 정성호 의원에게도 그 말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인터뷰 좀 하자고. 네. 자, 그리고 3등이 12%를 차지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다 거기서 거기네. 결국 네. 나오는. 그 뒤로는 이제 뭐 문재인, 조국, 한동훈, 뭐 이준석, 천공도 있었습니다. 네. 작은 퍼센테이지지만 천공도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도 있었고요. 천공 인터뷰 한번 진짜 꼭 하고 싶다. 그래서 털에 대해서 한번 설동지끼리. 누가 진정한 털의 지존인가? 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그거 네. 진짜 꼭 하고 싶다. 네. 그때는 네. 이제 소개로 시사계의 털공이라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남동 관자 안 물어보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좋습니다. 좋은데요. 응하해 주시기만 한다면 네. 어떻습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조건을 걸어야 인터뷰가 성사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터뷰를 왜 하느냐는 욕 먹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그거 외에도 좀 민감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응한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도 이제 그 모시작삼 입고 인터뷰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의상도 맞춰줄 용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사야지 그러면. 재직진 사줄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꽤 높은 퍼센테이지 2% 정도 나왔어요. 더마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는데 얼굴 드러내고 인터뷰. 그러니까 이 신상 공개가 늘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철벽방은 저런 철벽이 없어요. 네. 근데 많은 촌철님들은 보고 싶어 하고 계시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지은 죄가 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네. 자, 기타 응답 중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있었는데 방탄소년단 멤버 혹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알아요. 정국, B, RM.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많이 아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아는 거죠, 저 정도면? 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끊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애청하는 이유. 요건 객관식이었습니다. 1번 객관성, 2번 시의성, 3번 삐딱선, 4번 기타 응답. 자, 요거는 제작진들이 답을 좀 몰아간 느낌이 있어요. 네. 킬러문항 같은데. 네. 자, 정답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자, 3번 삐딱선이 51.2%로 1위였고요. 그다음에 2위는 객관성, 1번 객관성이었습니다. 29.8%. 3위는 2번 시의성, 21.1%였습니다. 네. 뭐 시의성의 시사의 기본이고 사실은. 네. 기본이고. 혹시 뭐 기타 중에 뭐 섹시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네. 0.001%도 없었고요. 자, 잘 들리는 저음 보이스와 객관성 있었고요. 통쾌한 한방 있었고요. 깊이 있는 분석,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삐딱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좀 새로운 시각을 시선 집중해서 접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네. 삐딱하게 살기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힘듭니다. 나중에 어쩔 때 보면 좀 강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인정해요. 네.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괜히 삐딱선 얘기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JB타임스 준비할 때는 삐딱하지 않으면 제가 뭔가 약간 오늘 일을 되게 게을리한 것 같고. 네. 뭔가 좀 그러니까 캥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매일 삐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인데. 네. 강박 있는 거 맞아 인정해. 힘들어요. 그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만 삐딱하십니다. 인성이 삐딱하진 않으세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B 언중유골.
언중 6월 순위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네. 있겠죠. 네. 만약에 이 코너가 지금 언중 6월인데 없었으면 못 가져왔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거 바로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1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과반이 넘었어요. 53%를 차지한 JB타임즈. 저도 사실 바쁠 때 공부하려고 JB타임즈만 들을 때도 많거든요. 이건 약간 담화가에 뭔가 입김이 들어간 결과물인 것 같다. 보기 문항에 JB타임즈만 엄청 크게 써 있었답니다. 그런 것 같아. 이런 건 이제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로 주변에 JB타임즈 바쁘시면 이것만은 꼭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담화가가 모니터에 주관식이었다고 또 항변하는 글을 올려주시네요. 네. 자, 그리고 2위가 또 감사하게도 제가 출연하고 있는 천기누설이 18%로 2위. 그리고 언중유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리가 높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놓치지 않는 코너가 JB타임즈랑 언중유걸이거든요. 저는 또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다른 방송 갈 때. 제가 우리 그 M장은 또 그 토요일 코너 함께 하잖아요. 토닥토담. 네. 뭐 그냥 막힘없이 쫙 이야기하는데 대단해요. 진짜. 훌륭하시죠. 그것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늘 아래에 새로운 건 없어.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자, 뭐 모든 코너가 다 소중하시죠? 우리 JB께서는. 그리고 뭐 기억과 기록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순위에 올라와 있던데 이 코너는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코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순위에 꼽힌 코너들을 왜 좋아하는지 이유도 여쭤봤는데요. JB타임즈를 좋아하는 이유 임경빈 작가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촌철님들이 JB타임즈를 좋아하시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종배형이 제일 종배형스러운 코너다. 이거 저도 공감합니다. 네. 특히 이제 더마카하고 이제 찰떡호흡을 강조하실 때, 네. 진짜 저게 JB다. 네. 그게 뭔데요, 도대체? 찐텐이라고 했죠. 이제 인터넷 용어 중에 찐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찐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마카하고 그 티키타카를 좀 하시다가 저 가시가 없어요, 정말로. 요거 말렸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네. 저 너무 통쾌해요. 너무 좋습니다. 둘이 되게 좋아한다, 진짜. 네. 아니, 더마카께서 이 패기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럼요. 실제로는 안 그러시는데. 뭘 실제로가 아니야. 실제도 그렇지. 패기가 어마어마하셔서 JB를 팰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이 JB타임즈 진행하실 때 더마카께서 이렇게 막 되게 패기 있게 무슨 얘기든 다 하시잖아요, JB한테. 나가실 때 뒷걸음으로 나가세요. 그럼요. 그 정도로 예의 바르십니다. 외국 방송하면 안 돼. 그리고 JB타임즈 좋아하시는 이유, 다른 이유로는 이제 저에게는 아침을 여는 의식과 같아요. JB의 날카로운 시선, 무릎을 탁 치게 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네. 더마카와의 티키타카 하면서 JB의 일상을 살짝 들을 수 있다. 이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 안 간다든지 주말 등산, 헬스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천기누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JB의 예리하면서 지적인 분석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언중유걸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일 삐딱선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촌철님들께서 JB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JB의 시그니처 오프닝 멘트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 몇 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JB가 유일하게 열지 않은 문은 1번 1부의 문, 2번 2부의 문, 3번 3부의 문, 4번 없다. 열지 않는 문은 없다. 자, 이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2부의 문이었습니다. 2부의 문이에요? 네. 2부의 문은 열지 않으시죠. 왜냐면 쭉 가니까 거기는. 네. 그렇죠. 2부에는 문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통과. 그냥 그럼 구분이 왜 있습니까? 자, 요것도 근데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그만큼 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부의 문을 열지 않는지까지도 우리 촌철님들은 알고 계신다. 자, 그리고 촌철님들이 JB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두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나만 아는 JB의 특징. 자주 쓰는 말이나 습관 등을 주관식으로 여쭤본 거였습니다. 역시나 촌철님들은 JB 잘알이었다. 잘 알고 있다. 자,
19%로 차지한 1등. 100번 양보해서. 뭐 인정 뭐 예. 네. 100번 양보해서. 예. 그렇게 양보를 많이 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100번 양보해서를 붙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거다라는 걸 그렇죠, 강조하실 때. 네, 맞아요. 그래서 호를 백양으로 하셔야 돼요. 백양 김종배 선생님. 약간 속옷 느낌, 언더웨어 느낌. 내가 그 얘기하는데 옛날에 백양이라고 속옷 만드는 저거 브랜드 지금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지금도 나오나요? 네. 네. 어쨌든 항상 양보하시는 백양 선생님. 네. 혹시 우리 헬마는 혼자만 알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그 얘기하시다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많이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할 때. 그 말도 많이 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아니 그니까 이것도 많이 하시죠. 예, 그건 저 버리신 거 알아요. 예. 그니까가 아니라 근까 이러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3번 정도 한다고. 네. 마지막을 3번 정도 하십니다. 이건 약간- 얼마나 몰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직업 정신으로 이해를 해줘야죠 지금. 하나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된다. 네.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조금이라도 더 파자. 음.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른 또 의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저도 굉장히 공감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의견대로 가지 않을 때. 동의를 강요한다. 소몰이 하실 때가 있어요. 소몰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의 의견을 조금 이제 동의를 구하실 때.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더마카께서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보통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렇죠라고 해줄 법도 한데 더마카께서는 그때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요거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가끔 어이없어서 가만히 있을 때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했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할 때 네. 도마카는 침묵을 하죠. 네. 보통 더마카님하고 같이 이제 JB타임즈 진행하실 때 찐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습관이 제일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약간 낑낑대는 소리가 많이 나오십니다. 제가 개입니까 지금? 약간 이 소리 그 들릴 듯 말 듯한 리액션인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더마카가 편하면서도 불편하신가 봐. 이게 뭐 지금 똥 싸고 있어 지금? 아니 그게 리액션도 아니고 이게 리액션인지 리액션이 아닌 건지 약간 애매한 그 응이 계속 나오세요. 응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인터뷰할 때 이제 그 리액션하면서 응을 많이 한다고. 네. 그 지적은 진짜 엄청 받는데 저도 알거든요. 네. 솔직히 잘 안 고쳐져.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탈출구를 어디 찾았느냐. 네. 다른 이제 그 TV나 이런 방송 진행자들을 제가 면밀히 관찰해봤더니 네. 저만이 아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응응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제가 JB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응시장원이라고 저한테. 진짜로? 네. 저도 엄청 응응대거든요. 예. 이렇게.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이게 버릇이 돼버리다 보니까 의식도 안 했는데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싸가지 없는 건 꼭 아닙니다. 예. 그건 이게 내가 호응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이약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겠죠. 의성어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김종배 시선 집중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남겨달라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임경민 작가께서 좀 읽어주시죠. 저는 이거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삐딱한 시선 들려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어르신한테 하는 말씀 같잖아요. 이게 왜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그 구글 포토에서 몇 년 전 오늘 이런 거 이제 띄워줄 때가 있잖아요. 네. 오늘 제 폰에는 뭐가 떴냐면 1년 전 오늘이 떴는데 네. 시선 집중 3주년 때 우리 이제 제작진에서 이제 이 미니 화환 만드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3년 넘어 30년 가자라고 써 있고 맞아요. 그 옆에 그땐 구순이시지라는 구순이라니. 네. 나이를 지금 몇 살을 지금 더 추가하는 건데. 네. 저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선물은 안 주셔도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가장 좀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종배님의 날카로운 의견에 절로 고개가 끄덕일 때가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 꼭 집어줄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정리하여 프로그램에 임한다는 느낌이 마구 들어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침밥 챙기면서 듣고 있는데 이른 아침 방송의 종배님과 제작진은 아침은 드시고 하시는지 모두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못 먹고 해요. 못 먹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 4주년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예상보다 상당히 길었다. 네. 왜 그러냐면 노지민 기자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네. 시간 끌었다. 맞죠? 오셨습니다. 지금 네, 맞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네. 아무튼 자. 우리 M장이 등장할 줄은 정말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M장. 네. 자, 저도 이 4주년 축하하는 자리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요. 네. 사실 정확한 4주년은 내일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내일 토닥토담에서 다시 한번 4주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 노지민 기자랑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나가야 들어오신다고 그냥 해서 여기 앉아 있을래요? 원중이 이걸 특별 게스트로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리를 비워드리고 노지민 기자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M장 고맙고요. 네.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요렇게 그러니까 너무 과했던 4주년 자축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네. 빨리 와야지니까 빨리.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노지민 기자 올 때까지만 기다렸으면 민망해가지고. 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송구하지만 천운이 아니었나. 앞에 이렇게 해주셔서. 잠깐만, 그 얘기 또 뭔 말이오? 제 인생에 정말 모든 기운을 다 끌어서 오늘 앞에 이렇게 4주년 축하가 있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우스갯소리로 아무튼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네. 자,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예. 오늘 본론 빨리 들어갈까요? 자, 헬마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6월 들어와서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이 되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사실상 이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어제 아이템 준비를 하면서 좀 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보수 언론에서? 네, 보수 언론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로 보수 언론의 어떤 태도와 연결되는 건 궁금해서 네. 내부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일반 이제 평기자들 예. 중에 이제 친구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일부는 제가 뭐 예전에 일할 때 이제 같이 일했었던 분들이 모 매체에서는 이제 중견급이거나 임원진에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나이 많다는 자기 고백이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뭐 간단치 않은 네. 어쨌든 물어봤더니 속내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논조와는 다르게 속내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특히 광고 때문에 이 지점이 있어서 그걸 좀 짚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네. 일단 3월에 나왔었던 미디어 오늘의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대통령실이 나서자 조중동 움직인다. 이런 타이틀이었는데 실제로 그 뒤로 이제 3월 이후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앞장서 가지고 분리징수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것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신문 헤드라인에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 6월 9일자 보도에서 영국의 BBC 그리고 일본의 NHK 사례를 들어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이제 일관된 어떤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그 일관된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예. 조선일보는 제가 어제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6월 내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6월 7일자 사설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시대 유물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 이렇고요. 6월 9일자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사설을 또 썼습니다. 독재 때보다 편향, 도 넘은 방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끝내야.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도 못해서 또 기사를 썼습니다. 편파 논란 시사방송 6년째, KBS 전 국민의 수신료 받을 자격 있나? 조선일보고요. 다시 이틀 뒤에 또 사설을 썼습니다. 피의자에게 30분간 마이크 쥐어준 KBS, 수신료에 대한 반발인가? 뭐 이렇게. 여기서 피의자가 혹시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KBS 더 라이브에 출연했던 일을 지금 지적을 한 건데 그야말로 이 사설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편씩을 쓰는 수준으로 KBS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진심이다. 근데 그러면 지금 광고고 이게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언중유거를 통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KBS에서 분리 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KBS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렇죠. 하나는 KBS 1TV가 지금은 광고를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법령상으로는 광고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94년에 KBS 통합징수 수신료 통합징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광고 카드를 다시 쥐어들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021년 10월 6일에 했었던 발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편향된 공영방송은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발언대로 KBS를 민영화하거나 방안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중에 뭘 택하든지 간에 방송 광고 시장에는 거대한 경쟁자가 하나 새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 KBS에서 둘 중에 하나가 민영화되든 광고를 받기 시작하든 그렇게 되면 광고 나눠먹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중동이 갖고 있는 종편의 방송 광고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가 어저께 좀 찾아보니까 2021년 전체 방송 광고 매출 중에 PP라고 이제 방송 채널 사업자들, 그러니까 지상파를 제외한 그 중에서 종편하고 이제 TVN이 포함되어 있는 PP 사업자 같은 경우가 방송 광고 시장 전체 중에 53%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지상파 3사가 38% 정도를 가져가는데 매출액으로 봤더니 KBS는 광고 매출이 한 2,70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2021년 기준이고요. 근데 종편 4사가 4,907억 원이었으니까 만약에 KBS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광고 매출을 나눠 가져가게 되면 매출에 대한 그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이제 종편을 이제 그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자인 거죠. 그 부분이 이해관계자로서 이제 고민들이 많다. 그래서 속내는 지금은 이제 논조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7월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시행령이 분리징수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면 그 뒤에는 과연 어떤 태도와 논조를 보일 거냐.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분리징수가 시행이 되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줄기 때문에 KBS는 당연히 광고 수입을 늘리려고 할 거고 그렇죠. KBS의 광고 수입이 늘면 그만큼 이건 제로섬 게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종편이나 다른 데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분리징수를 만약에 이렇게 바람 잡으면 자기 무덤 파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실제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 파는데요 그러면? 자기 무덤 파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좀 의미심장한 걸 하고 있죠. 그 방송 광고 판매 관련해서 노영 방송이 장악하고 있다. 이 주장을 최근에 국민의힘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광고가 MBC나 KBS나 지상파에 많이 모이니까 이걸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나누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상파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결합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C의 광고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작은 지역이나 중소 방송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그렇죠. 팔고 있어서 MBC 그러니까 인기 어떤 프로그램에 광고를 넣으려면 이제 끼워 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송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프로그램에도 광고를 넣어야 된다는 조건. 그렇죠. 이제 끼워 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방송사들이 오히려 그게 불만인 경우도 있었고, 뭐 지난 대선 과정에 SBS 쪽에서 뭐 캠프에다가 이 광고 결합 판매를 좀 없애는 쪽으로 제안을 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방송 광고에서는 직접 영향을 안 받게 하려는 어떤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KBS 수신료 인상을 예전에는 이제 보수 정부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때 좀 세게 이 사안이 불거졌었는데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이고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했었냐면 수신료를 한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지금은 2,500원인데 그러니까 2배 이상 인상을 하는 걸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그러니까 출범을 앞두고 있던 종편을 비롯한 민간 시장 쪽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거고 미디어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에서 종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KBS에서 이제 광고를 빼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 추진했던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2010년 최신중 방통위원장 시절 초기에는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연말에 그러니까 그해 연말이죠. 2010년 연말에 KBS에서 수신료 인상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근데 그때 수신료 인상 방안을 봤더니 광고 비율을 줄이지 않은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모두 사설을 써가지고 수신료도 올리고 광고도 계속하겠다는 KBS.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고요. 명분도 염치도 안 보이는 KBS 수신료 인상안. 중앙일보 제목이고요. KBS 개혁, 광고 없는 청정방송이 시청자 요구다.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안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하면 공세를 취하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했는데 이때는 광고를 안 받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안 씁니다. 기사를.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로섬 게임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로서의 충실한 보도 태도를 가지는 거. 그게 그동안에 이제 보수 언론들 특히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매체들의 특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신료 분리징수 안을 실제로 시행령이 관철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보도 태도를 보일지는 광고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광고 매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인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행 그 체계에는 KBS가 광고팀을 막 편성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광고를 수주를 해서 방송에 막 심는 이런 지금 그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바코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PD연합회에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아마 뭐 코바코 해체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방송계에 위기감이 나오는지 느껴지죠.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민영 미디어랩 논란이 좀 한창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광고의 상당 부분은 방송광고공사라고 해서 코바코에서 이제 위탁해서 이제 광고를 수주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끼워 팔기도 사실은 그래서 코바코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MBC에서 이러는데 다른 방송에 좀 끼워 집행해달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송 걱정해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코바코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볼 때 코바코 체제가 유지되는 큰 틀에서 유지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KBS 그 분리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방송 광고나 다른 광고를 KBS에서 많이 긁어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코바코야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만약에 이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어떤 과한 걱정일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정부 광고도 지금 이제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BS, MBC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박성중 의원도 이제 정부 광고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종편과의 어떤 뭐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던데 그거 말고 또 민간 협찬 시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기업 협찬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부분적이지만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큰 틀에서는 코바코 체제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노지민 기자도 뭐 수신료 관련 이야기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죠. 지금 뭐 수신료 관련해서만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뭐 언론 관련해서 지금 판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언론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야 하는 게 공정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 기울어진 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언론 관련 정책, 뭐 방금 말씀하신 수신료 같은 것들을 실제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4개 언론사 뉴스 데이터 분석하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 온라인 설문을 처음 붙였던 3월 9일자 기사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기사가 22건이었는데 대통령실 발표를 인용하거나 또 수신료 통합 징수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작성이 된 게 한 82% 정도. 18건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여론 수렴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이 분리징수 추진이 또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한 입장을 담은 기사는 4건밖에 없었어요. 18%. 이 8대 2 정도 되는 비율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기사량뿐만 아니라 매체 수가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을 전하거나 좀 분리징수 쪽으로 기울어 있는 기사는 18곳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판적으로 다룬 매체는 YTN 경향신문 한겨레 정도 3곳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비중은 그 6월 5일에 대통령실이 이제 국민참여토론 그동안 했던 걸 기반해서 우리가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날인데 이때도 대통령실 발표 인용한 비율이 한 79%, 반대하는 건 21%, 비슷한 비율로 계속 유지가 됐고 다만 이때는 대통령실 입장 위주로 전한 매체가 전체 그 38개 중에 25개사였고 비판적인 입장 전한 데가 13곳이었는데 이게 그럼 갑자기 좀 여러 매체가 적극적으로 이 보도를 좀 비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느냐 하고 보니까 이때 KBS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치 판단을 크게 하지 않고 인용하는 식으로 한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여든 야든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다잖아요. 언론 지형을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언제까지 그 타령하고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약간 회의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접근법이 어디에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접근 양적인 접근이에요. 그렇죠. 그죠? 뭐 보수 언론이 얼마고 뭐 진보 언론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매체 수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뭐 유료 신문 같으면 유료 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뭐 어떤 기사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되게 회의적인 게 결국은 언론이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나온다고 친다면 그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꼭 양이 아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가설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냐면 그 정보를 그 얼마나 많이 특정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그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보 전달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그 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에 경도된다. 이걸 가설을 깔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초두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리학에 보면은. 초두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 언론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A라고 하는 사안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안을 누가 제일 먼저 어떠한 논조로 보도하느냐가 그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첫 보도가 중요한데 그 보도가 그냥 그 단순히 드라이게 팩트만 나열한 게 아니라 거기에 논조를 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기사량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기사를 보도했고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도 또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알려졌느냐를 보면은 중앙일보 단독, 뭐 조선일보 단독 이렇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의 단독 보도로 먼저 이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보도가 따라붙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언론 정책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뭐 과거에 뭐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그런 MB 정부의 언론 대응을 관련해서 다룬 그 기자 수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칼럼을 보면은 자꾸 그 정부가 던져주는 정보를 그 취지대로 받아쓰지 않으면 뼈다귀만 주고 살코기는 알아서 취재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잡고 이슈를 던져주는 것들은 특정 언론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다수의 언론들은 이런 움직임을 그냥 중계를 하고 비판적으로 다루는 매체는 뭐 계속 보면 한 서너 개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매체를 원리가 보면. 지금 얘기를 잘 들었는데 자,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라는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근데 앞에다가 어떻게 보냐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와 정부가 KBS가 너무 방만하고 편파적이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초두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최초 인식에 엄청난 차이를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첫 인상, 어렵게 얘기해요. 첫 인상을 그러니까 첫인상을 결정한다. 첫 인상을 좌우하고 선입견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설령 이 사안을 가지고 언론이 논조를 달리면서 공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방만 경영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서 돼버리면 그 계속 리마인드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양적인 것만 가지고 기울어졌다 안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이 최고의 이슈 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의제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의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찌 본다면 초도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능력과는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최고 파트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제 초도 효과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걸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효과적인 방식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 이슈를 던질 거냐도 사실 대통령실이 가장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부의 물기를 잡고 있는 주체가 있다면 어느 타이밍에 던질 것이냐도 당연히 조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점에서 또. 네, 그 점에서 이제 정보를 쥐고 있는 곳이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그 초도 효과로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수신료 이슈라면, 그럼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제기된 이슈들을 어떨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 초도 효과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동관 특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부터 바로 그거죠. 네.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근데 조중동은 거의 안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다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다루면 이미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렇게 아들 학폭 논란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인사의 적절성으로 딱 이미 짜여져 버렸어요. 초장에. 근데 그 상태에서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물타기를 하면 물타기 효과가 발휘되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프레임은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소음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 효과가 더 가는 거니까 차라리 안 다루는 게 낫다고 접근하는 거죠. 그것이.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루거나 다루지 않거나, 그래서 중간에 정말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애매하게 인용만 하는 언론인 건데, 지금 우리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한들 실제 효과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이동관 특보 관련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동관 특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그 80대 20 정도의 비중이 유지가 되면서도 더 좀 두드러지는 건 비판적인 입장을 다루는 곳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가치 판단을 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게 이동관 특보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온 건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배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보는 네. 게 과거에는 언론은 곧 여론으로 어떤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보도와 언론 논조가 결국은 여론을 지배한다. 근데 지금은 언론과 여론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그 논조가 이 방향으로 간다해서 여론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하게 갭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매체 환경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세력들도 좀 여야를 그러니까 막론하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언론을 장악하면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낡은 버전의 사고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선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또 그게 어떤 그 비례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농단이 벌어졌어요. 국정농단이 어디서 그러니까 발발이 됐습니까? 최초 TV조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러면 정권 계속 재창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정권이 자꾸 교체가 됩니까? 너무 러프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을 해야, 뭐 언론의 방송이라고 하더라죠. 방송을 장악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건 지금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언론과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합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어떤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미 들어서 있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는지 저는 그것도 잘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의 언론 대응이라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 지형을 어렵게 만든 거는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모델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델을 쭉 따라가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한 거를 전해주셨잖아요. 네. 민영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이게 정권 바뀌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는 게 과연 언론사냐.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다. 이 말도 했다는 걸 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또 이런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어떤 뭐냐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괴벨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괴벨스의 예는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획일화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획일화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매체를 획일화해버렸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을 지배한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 시절에 언론 완전히 다 장악하고 100% 장악을 했죠. 그렇죠. 비판적 언론 다 숙청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근데 정권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럼 국민이 지배가 됐느냐고요. 유월항쟁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따져보면. 이제 낡은 등식에서 좀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네. 그죠? 네. 노지민 기자 헐레벌떡 뛰어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헬머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